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3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그 기능성 화장품이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모 증상의 완화나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 완화 막 이런 말이 있으면 왠지 소비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게 되는데, 따라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그런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재를 해야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하고, 그 튼살로 인해서 붉은 선을 엷게 해준다, 막 이런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을 개선해준다, 막 이런 기능성 화장품.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돼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화장품의 가격의 표시사항이다. 어, 괄호는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화장품의 가격을 부착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화장품의 가격을 부착을 해야 돼요. 화장품의 용기가 뭐 울퉁불퉁해서 가격 부착이 힘들다, 그러면 화장품 밑에다가 그 선반에다가 이제 가격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판매 가격 표시의 의무자가 직접 판매자라면 바코드, 화장품의 바코드를 표시하는 의무자는 누굴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33번.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표시, 광고 실증의 대상과 관련된 조항이다. 1번 표시, 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광고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 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 광고로 한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화장품에 대한 포장과 광고인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왜 나옵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고쳐주세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 번 나옵니다. 화장품에. 그 안전용기 포장. 이 그 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거예요. 안전용기 포장.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에서의 어린이의 규정이 좀 달랐죠. 만 5세 미만이었죠. 거기서의 안전용기 포장을 할 때의 그 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용기 포장을 한다. 그 기준이 원래는 화장품법에서의 어린이는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기준이 다른 이유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용기 포장할 때만 나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2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 자료의 범위 중 시험 결과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효력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여야 한다 했는데, 이거 표시 광고를 실증할 때 제출해야 되는 자료, 그러니까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시험 결과 자료가 있고 조사 결과 자료가 있는데, 시험 결과 자료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랑 인체 외 시험 자료 이렇게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 두 개랑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시험 결과 자료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맞는데 효력 시험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 효력 시험 자료를 인체 외 시험 자료로 바꿔주세요. 3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 자료의 범위 중 조사 결과는 표본 설정, 질문 사항, 질문 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해야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밑에 해설 보시면 나와 있죠. 해설 참고해 주시고요. 4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해야 되는 실증 자료의 범위 중 실증 방법은 했는데, 밑에 보시면 관련 산업 분야에서 특정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서 했는데, 특정적이면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됐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이어야 합니다. 5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에는 영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 영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를 적어야 된다는 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네요.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입니다.
자,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천연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예서 씨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찾았다. 이 답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선지부터 바로 갈까요? 1번 법 제14조의 2 제4항에 따라서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긴 해요. 천연 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면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2번 보실게요. 그래서 예서 씨가 천연 화장품 인증을 나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식약처 직원이 네, 적법한 신청 과정을 거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자나 기관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혹은 연구기관,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밖에 안 돼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천연 화장품뿐만 아니라 유기농 화장품 인증도 안 되고 기능성 화장품 그 심사도 안 돼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그 인증 제품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보고를 하면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 물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인증 자체가 안 되겠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 정지, 뭐 그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5번 볼까요? 다음 중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다른 말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 하고요. 주관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이름.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임제가 아니라 연임제입니다. 2번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했는데, 물품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주체는 그 소비자들이 되면 안 되죠. 사실 이런 감시원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업무의 주체는 무조건 공무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업무는 공무원이 하고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거죠.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이 하루에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3번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화장품의 안전 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이런 거 홍보나 업무 지원 업무를 맡게 되고요. 4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건데, 교육은 정기 교육이 있고 그 직무 교육이 있는데, 그 정기 교육은 반기마다 하는 거고요. 매 반기마다 그 화장품 식별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그 홍보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면 그 홍보 업무 전에 이렇게 그 업무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직무 교육이에요. 직무 수행 전에도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번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한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5만 원. 5만 원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답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2번입니다. 36번.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 위의 화장품의 공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위의 화장품을 공표할 때는요,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다. 그럼 자기 화장품 그 자기 홈페이지가 있죠. 자기 화장품 홈페이지에도 공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일간 신문에도 게재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위에 등급이 있었죠. 위에 등급 가와 나 등급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위에 화장품 다 등급은 일반 일간 신문에는 게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에는 위해성 등급과는 상관없이 일반 일간 신문에 게재해야 된다라고 써있죠. 따라서 답은 1번 틀렸습니다. 2번 일반 일간 신문이란 당일 인쇄 보급하는 해당 신문 전체판을 맞는 말입니다. 일반 일간 신문 뭐 조선일보 뭐 이런 거 있죠. 뭐 한겨레 뭐 이런 거. 3번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관련 사실을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된다. 세 가지, 자기 영업자의 홈페이지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그리고 일반 일간 신문, 이렇게 세 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요청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5번 공표를 한 영업자는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통보를 할 때는요, 공표일, 공표 매체, 그리고 공표 횟수, 그리고 공표문 사본하고 그 내용을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입니다. 37번.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네요. 그 공표 결과를 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신문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 맨 위에 일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공표 1 그리고 그 신문에다가 공표를 얼마나 했는지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표 횟수 그리고 공표 문 사본 그러니까 이 신문 자체를 그냥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표 1, 공표 횟수, 공표문 사본 그리고 그런 내용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 보시면 공표된 위의 화장품의 제조번호, 공표된 위의 화장품의 사용기한 이거는 다 공표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중복해서 이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그 법에 명시된 걸 그대로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외우세요. 공표 결과를 통보할 때 공표 1, 공표 매체, 공표 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이 네 가지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럼 38번. 화장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장품 유형 13가지 있었죠.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인체 세정용, 기초 화장용, 색조 화장용, 채취 방지용, 채모 제거용, 그리고 손발톱용, 눈 화장용, 두발용, 두발 염색용, 방향용, 면도용 이렇게 1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어린이용 제품류는 없습니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있어도 어린이용 제품류는 없습니다. 답 1번. 39번. 화장품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헤어 틴트, 헤어 컬러 스프레이, 연모제, 탈색제는 모두 두발 염색용 제품류죠.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흑채는 두발용 제품이에요. 두발 염색용 제품이 아니라 이거 따로 꼭 암기하세요. 40번. 밑줄 친 내용물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내용물이라는 건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 문제네요. 답은 1번입니다. 흑채는 두발용 제품, 물휴지, 인체 세정용 제품, 제모왁스, 채모 제거용 제품, 버블베스, 이거 목욕용 제품인데 화장 비누 역시도 물론 이거 인체 세정용 제품류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에 뭐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냐면 맞춤형 화장품 범위에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화장 비누는 맞춤형 화장품 의 내용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소분을 하는 내용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41번. 옳은 말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 1번 보시면 물휴지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맞는 말입니다. 식품 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휴지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다. 아닙니다. 그 식당에서 손 닦는 물휴지 이런 거나 아니면 시체를 닦는 그런 물휴지 있죠. 이런 것들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2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야. 아닙니다. 화장을 지우는 것들은 그 대부분 그 기초 화장용 제품 아니면 색조 화장용 제품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 있었는데 클렌징 오일 이런 거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였죠. 근데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런 거는 눈 화장용 제품입니다. 자, 3번 헤어 컬러 스프레이는 일시적으로 머리색을 바꾸는 것이므로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포함되지 않아. 아닙니다. 헤어 컬러 스프레이도 두발 염색용 제품류입니다. 다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머리색을 바꾸는 건 기능성 화장품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4번. 이 4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꼭 알아두세요. 립글로즈나 립밤 같은 입술 보호하는 제품. 이거 기초 화장용 제품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시면 색조 화장용 그 제품류에 포함이 됩니다. 왜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포함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입술을 보호하고 색깔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법에도 정확히 이제 색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립글로즈나 립밤 같은 거는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갑니다. 꼭 외워두세요. 5번 단순히 머리를 고정시키는 용도의 포마드는 두발용 제품류에 포함돼. 맞는 말입니다. 특히 그 머리를 고정한다라는 말을 정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발제라 그래요. 그래서 헤어스프레이나
이제 포마드 같은 걸 정발제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두발용 제품류에 포함시킨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정발제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2번 틀린 걸 골라라. 1번 클렌징 오일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아니지만 폼 클렌저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야. 맞는 말이죠. 클렌징 오일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2번 외음부 세정제는 예민한 부위와 접촉되는 제품류로 의약 외품이다. 아닙니다. 외음부 세정제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입니다. 3번 메이크업 리무버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이지만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 화장용 제품류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크업 리무버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예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 화장용 제품류예요. 이거 따로따로 분리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이크림, 뭐 아이로션, 아이크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아이 들어갔다고 또 눈 화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좀 까다롭죠. 네, 4번 바디 페인팅이나 페이스 페인팅, 분장용 제품들도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화장품에 포함된다. 맞아요. 색조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그리고 5번 흑채는 두발 염색용 제품류일 것 같지만 두발용 제품류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섭씨 20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관해라. 20도가 아니라 15도입니다. 2번 개봉된 제품은 10일 이내에 사용해라. 10일 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3번 2단계 퍼머액 중 주 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갈색입니다. 제 2단계 숫자 2 기억하세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이거 중화식 나올 수 있겠죠?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4번 사용 2일 전 48시간 전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라. 패치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나 헤어 스트레이트너가 아니라 연모제입니다. 4번도 틀렸죠? 5번 특이 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해라. 5번입니다. 답은 44번 다음 중 외음부 세정제의 개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진 다 맞는데요. 2번이 틀렸어요.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이게 영유아에게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이것만 맞고 어린이한테는 사용하지 말란 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45번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의 누리집 질문에 대한 뭐 답변 중 틀린 것은 했는데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개별 주의사항 문제 해설했죠. 퍼머넌트 웨이브랑 헤어 스트레이트너 그 제품의 그 주의사항은 둘이 똑같아요. 세트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1번 제가 지금 생리 중인데 사용해도 되냐? 사용하지 마라. 네,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사용을 피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2번 색이 처음에는 투명했는데 약간 누랬다. 변색되면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게 기재사항이 있어요. 3번 개봉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다. 안 되죠. 아까 전에 7일이라고 했죠. 7일 이내에는 사용해야 돼요. 개봉한 지 7일 이내에 사용. 4번 그 머리카락이 많이 손상됐다. 미리 이제 사용해도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패치 테스트가 있는데 반드시 시행해라. 아까 전에 말했죠. 반드시 시행하라는 말은 연모제에만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패치 테스트란 말은 안 나오는데 그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볼 것 이런 말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반드시란 말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5번 머리색이 변할 수도 있냐? 이거 아까 전에 말했죠? 과산화수소 2단계 펌어역 중 과산화수소 검은 색이 회색이 아니라 갈색이었죠. 갈색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1회 시험에서 이거를 회색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꼼꼼히 안 보면 틀리는 문제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46번. 다음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개별 주의사항 중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이다. 문제 이거 국어 문제이기도 한데요. 보관 및 취급사항의 주의사항이래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벌써 답이 아니죠. 인체를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보관하고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이 아니죠. 이건 인체를 향해서 사용하지 말 것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겠죠. 3번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아라. 이것도 보관 및 취급사항의 주의사항이 아니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겠죠. 이것도.
네, 1번하고 3번 제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꽃길이 실험으로 인한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과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공통주의 사항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답은 2번입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네, 이것이 공통주의 사항입니다. 나머지 4번하고 5번은요, 이런 주의 사항은 아예 없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주민과 고객 사이의 대화이다. 패치 테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패치 테스트는 그 연모제 맞네요. 그죠? 연모제를 사용하기 전 48시간 전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1월 5일 날, 11월 5일 날 그 염색을 할 거다. 그러면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패치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패치 테스트 부위에 관찰을 해야 되겠죠. 막 붉게 올라온다던가 이러면 염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목 뒤에 이렇게 팔 안쪽에 그 실험을 만약에 할 거면 팔 안쪽에다가 이제 그 실험액을 묻힌 다음에 묻힌 뒤에 30분 후에 관찰하고 괜찮으면 계속해서 하다가 48시간 뒤에 관찰을 해요. 그럼 관찰 2번 했다 그죠? 그 부위에 묻힌 다음에 30분 후 그리고 그 다음에 48시간 뒤 꼭 기억하세요. 관찰은 2번 그리고 패치 테스트는 연모제 사용 48시간 전에 그 패치 테스트를 시행 그리고 시행한 다음에 시행한 부위에 관찰은 2번 합니다. 30분 후와 48시간 뒤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48시간 뒤에 관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상태가 그러면 바로 연모를 해야 됩니다. 또 막 그러면 하루 뒤에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1번 현경은 팔의 안쪽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실험액을 동전 크기로 발랐다. 동전 크기로 바르는 거는 맞는데요. 물이 아니라 비눗물로 닦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주의사항에. 치사한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면 11월 3일 오후 2시에 패치 테스트를 시행한 현경의 판단은 옳다. 왜냐면 그 조건 보면 연모를 11월 5일 오후 2시에 시행하고자 했죠. 11월 5일 날 오후 2시에 시행하고자 했으니까 이거 48시간 전인 11월 3일 오후 2시에 패치 테스트 시행 옳습니다. 3번 현경은 실험액을 동전 크기로 발랐을 때 자연 건조했다. 맞습니다. 주의사항에 자연 건조하라고 나와 있어요. 4번 현경은 총 2회에 걸쳐 테스트 부위를 관찰했는데 11월 3일 오후 2시 30분과 11월 5일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 부위 관찰했다. 맞죠? 시행한 지 30분 후와 48시간 후에 관찰을 해야 되니까요. 5번 현경은 이틀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연모 시작했다. 맞죠? 다 48번 봅시다. 틀린 설명은 1번 A 화장품의 화장품 제조업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 볼게요. 설비, 은비님, 이 A 화장품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기재했는데 화장품 제조업자는 기재하지 않았네요. 은빈, 네. 화장품 최종 책임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있으므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기재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 화장품의 기재를 할 때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따로 기재를 해야 돼요. 대신에 만약에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동일이다. 그러면 같이 기재해도 상관없어요.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는. 하지만 따로따로 이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안 되죠. 지금. 잘못된 경우예요. 따라서 1번은 옳습니다. 자, 2번. B 화장품에는 공정을 수탁한 모든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를 기재해야 된다. 볼게요. 그 위에를. 이 화장품 자체가 한 제조소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세 곳에서 제조를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공정 제조소인 국제 코스메틱 한 곳만 기재를 했대요. 이거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화장품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제조소에 이제 상호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화장품 제조업자, 뭐, 국제 코스메틱, 화장품 제조업자, 뭐 A 코스메틱, 화장품 제조업자 B 코스메틱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난잡해지겠죠. 그래서 그 제조업자는 최종 공정 제조소 한 곳만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가능합니다. 3번 C 화장품에 추가로 기재하는 사항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네, 맞는 말이에요. 수입을 했으면 수입한 화장품에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조국의 명칭 그리고 제조 회사명 그리고 그 소재지
이렇게 세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것과 별개로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해서 기재를 표시해야 됩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를 기재를 할 때에는 얘네들하고 합쳐서 기재하거나 아니면 기재를 안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구분해서 기재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4번. BC 화장품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은빈의 설명은 옳다. 맞죠? 지금 A 화장품만 틀린 거예요. 5번. ABC 화장품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은빈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가지. 네, A였어요. A 화장품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9번. 다음 대화를 읽고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의거하여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이거 화장품에 표시하는 문제,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화장품에 이제 기재를 할 때에는 항상 그 기재 사항은 5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보면 그 함량은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화장품 뒤에 보면 정제수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맨 앞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고요. 많이 들어간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적는데 이제 맨 뒤에 1% 이하로 사용된 것들은 이제 뒤죽박죽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디귿. 이 성분을 적으면 저희 화장품의 배합 비밀이 다 밝혀져 이익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법의 원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은 원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밝혀버리면 딴 데서 뺏겨가지고 우리 영업권을 침해한다. 막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요.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인정을 하면 그 성분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타 성분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왜냐면 밑에 보면 별도의 기재 표시 없이 이 성분은 안 적어도 돼요 했는데 기타 성분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디귿은 옳지 않은 교육 내용이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자,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심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화장품 뚜껑이 열려 있죠. 그래 놓고 지금 12M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뚜껑을 연 이후, 즉 개봉을 한 후에 12개월 이내에 사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심벌이죠. 1번 1번이 방금 전에 그 얘기고요. 2번 위 심벌은 개봉 후 사용 아까 말했죠. 3번 위 심벌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 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해야 된다. 아니죠. 이 심벌은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심벌입니다. 사용 기한에 대한 심벌이 아닙니다. 사용 기한이 아니라 개봉 후 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을 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사용 기한하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은 다른데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 써라 이거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은 이거 뚜껑 딴 다음부터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사용해라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적는 화장품은 제조 연월일을 꼭 병행해서 표시를 해야 했어요. 제조 연월일이 이제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위 심벌 4번 위 심벌을 사용할 시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시해야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위 심벌은 위 심벌의 12M을 12월로 바꿔서도 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12M, 12월, 12개월 셋 다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1번 다음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 괄호에 들어갈 건 의사, 한의사, 뭐 약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장품 표시 광고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이나 뭐 그 밖의 자가 뭐 이를 지정, 공인, 추천하는 것을 뭐 광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문구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법이 개정이 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의료기관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여튼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뭐 그 밖의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광고는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할랄 화장품,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등을 인증 보증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이런 기관이 뭐 이런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광고는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답은 어, 일단 성질을 볼게요. 1번 한의사는 위에 괄호에 포함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2번 할랄 화장품을 인증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기관은 위 상황에서 제외한다. 맞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할랄 화장품하고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 보증 기관은 뭐 그러한 기관에서 인증받았다, 뭐 이런 내용은 광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도 맞고. 4번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대한화장품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광고에 인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어, 대한화장품협회가 아니라요, 관련 학회의 발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대한화장품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라,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서 공인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문헌을 광고에 인용할 수 있는 거지, 대한화장품협회는 상관없습니다. 5번 관련 문헌을 광고에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 문헌을 변형하지 않고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2번 다음 중 학회 발표 문헌을 광고에 인용할 때 밑줄 친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면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광고에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했는데, 이 문헌 같은 건 논문이죠. 그래서 논문을 만약에 밝힌다 그러면 논문을 누가 썼는지, 연구자 이름, 그리고 이 논문의 이름이 뭔지, 문헌명, 그리고 이 논문이 언제 발표됐는지, 발표 연월일, 따라서 기억, 리을, 미음인 3번입니다. 연구기관의 주소, 연구기관, 연구의뢰기관 이런 건 필요 없겠죠. 논문을 쓰는데 연구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옳습니다. 국제표준화기 ISO 하고 국제정기표준회의가 정한 제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3번 인증을 위한 인증 담당자를 3명 이상 갖추어야 된다가 아니라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보시면 인증 담당자는 중간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맞아요. 5번 인증기관이 할 수 없는 뭐 그런 업무를 다른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명이 아니라 2명, 인증 담당자는 2명 이상. 자, 54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그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의거해서 시행된다고 했었죠. 1번 맞고요. 2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맞고요. 3번 보시면 그 식약처장은 이거 그 불법 행위를 한, 시험을 보다가 부정 행위를 한 사람은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식약처장이 그 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 운영 기간을 위탁해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생산성 본부. 5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매년 2회 이상 아닙니다. 물론 지금 1년에 2번 있죠, 시험이 지금은. 근데 1년에 사실 한 번 봐도 상관없어요. 한 번 이상만 보면 되니까. 이게 법적으로 나온 의무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년에 2번 본다고 1회 이상이 아니라 2회 이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55번 다음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제6항에 따른 자격시험위원회 위촉 기준에 의거해서 위촉 가능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시험, 자격시험, 맞춤 화장품 자격시험 그 출제위원 자격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일단 박사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서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이제 재직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2년 이상 강의를 했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그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보시면 기억 볼게요. 해당 분야에서 학사학위가 있으며, 이건 필요 없죠 사실. 해당 분야에서 5년간 실무에 종사한 자가 아니라 10년간 실무에 종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가능합니다. 디귿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강의한 경력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리을 해당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이것만으로 끝났죠.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뒤에 보면 대학교에서 1년간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대학교에서 1년간 강의 경력이 있든 뭐 경력이 하나도 없든 상관없어요. 박사학위만 있으면 이제 그 시험 출제 의원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자, 미음 해당 분야에서 7년간 실무에 종사한 자가 아니라 10년 이상이죠. 비읍 해당 분야에 석사학위가 있는 자. 석사 이건 뭐 상관없고요. 박사학위 이상,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6번. 56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2회 문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문제보다 더 어렵고 복잡했어요. 그걸 좀 간소화한 문제예요. 56번은. 자, 56번 보시면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보기 전에 사용기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그 내용물하고 원료를 이제 섞어서 조제를 혼합을 해서 조제를 하죠. 조제를 할 때 내용물의 사용기한이 2021년 1월 1일까지고 그 원료의 사용기한이 2021년 1월 30일까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는 1월 1일, 하나는 1월 30일까지죠. 그럼 이 둘을 혼합한 것은 사용기한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는 걸까요? 그럼 1월 15일까지 쓰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그 사용기한이 짧은 것보다 덜 써야 돼요. 그 최종 제품의 사용기한은. 무슨 소리냐면 1월 1일, 1월 31일이었다면 이 두 개를 혼합한 것의 그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월 1일보다 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1월 1일까지는 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피부 진정 성분을 추가하여 조제해주세요 했고, 네, 고객님의 피부 상태는 건성이므로 건성 피부용 베이스 A에 알로에 추출물을 혼합하여 조제해드리겠습니다. 사용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입니다 했는데, 미백 기능성 화장품 나이아시나마이드 들어간 건성 피부용 베이스 A 볼게요. 사용기한 2021년 4월 20일까지죠. 그리고 알로에 추출물 보겠습니다. 개봉 후 12개월까지이며 개봉은 언제 했냐면 2020년 1월 20일에 개봉을 했대요. 2020년 1월 20일에 개봉했으니까 개봉 후 12개월이니까 2021년 1월 20일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 둘 중에 짧은 게 알로에 추출물이니까 2021년 1월 20일 전까지여야 된다는 거죠. 최종 제품의 사용 기한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번 보시면 사용 기한이 2021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틀렸죠? 자, 2번. 제 피부가 지성인데, 밑에 B 볼게요.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간 베이스에 주름 개선 성분 아데노신 있죠. 위에 보시면. 근데 지성이라고 했으니까 지성 피부용 베이스 B를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15일까지네요. 거기에 세라마이드를 합쳤대요. 세라마이드 원료 볼까요? 2021년 3월 6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개봉 후 6개월까지니까 2021년 9월 6일, 9월 5일까지겠네요. 그쵸? 이 두 개를 제조를 했으니까 여기서 짧은 게 내용물이네요. 그쵸? 2022년 아니구나. 세라마이드죠. 원료죠. 2021년 3월 6일에 개봉했는데 이 세라마이드의 사용기한은 개봉 후 6개월까지니까 2021년 9월 5일까지죠. 그러면 최종 제품의 사용기한은 2021년 9월 5일 이전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용기한이 10월 5일이라고 했으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기계로 측정해서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조제해달라. 피부는 건성이다. 건성 베이스 봅시다. 그리고 피부 색소 침착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미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건성 피부용 베이스 A겠네요. 그쵸? 건성 피부용 베이스 A에다가 아하 성분을 넣어서 제조한다. 아하 보면 거기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대표적인 아하 성분이죠.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2023년 12월 25일까지가 사용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지금 최종 제품의 사용기간은 좀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3번 보시면 3번의 B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용기간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기한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용기한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성 피부용 베이스 A는 사용기한 2021년 4월 20일이고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2023년 12월 25일이니까 건성 피부용 베이스 A 사용기한만 보면 되겠죠. 2021년 4월 20일 전이어야 되겠네요. 최종 제품의 사용기한은. 그런데 2023년 12월이라고 했으므로 3번도 틀렸고요. 4번 건성이신 고객님의 피부에 주름이 20. 그러니까 이거 주름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건성 중에 아데노신, 그쵸? 그래서 건성 피부용 베이스 B겠네요, 그쵸? 2022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근데 알란토인을 넣었다. 그래서 2021년 건성 피부용 베이스. 지금 건성인데 피부주름, 그러니까 건성 피부용 베이스 B 아데노신 2022년 9월 1일까지 이고, 그리고 알란토인은 2021년 5월 1일까지죠. 따라서 알란토인만 보면 되겠네요. 2021년 5월 1일 이전의 사용 기한이어야 되겠죠. 최종 제품이 2021년 4월까지라고 했으므로 이건 괜찮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시면 제 피부가 지성인데 피부가 어두워진다. 그랬으니까 지성 피부용 베이스 A겠네요. 그쵸? 왜냐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미백 기능성이니까. 그러면 사용기한이 2021년 5월 23일까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알로에 추출물을 섞었으니까 알로에 추출물은 2021년 1월 20일까지죠. 따라서 알로에 추출물보다 더 전이어야 되겠죠, 사용기한이. 근데 사용기한이 2021년 3월 1일이라고 했으므로 틀렸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7번 해설 가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A씨와 B씨의 대화를 읽고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했는데 나머지는 다 옳습니다. 보시면 기억 화장품의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는 화장품 책임업자의 업무가 아니라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건 화장품 제조업자입니다. 자, 니은 혼합 소분 전 손 소독을 하거나 세정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일회용 장갑을 착용했다면 손을 소독할 필요가 없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에도 손 소독은 필수다. 이거 아닙니다. 자, 디귿 원료를 재평가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사용기한을 부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아니죠. 이거는 화장품 제조업자들은 원료를 재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자 관련된 그 법을 보면 그 사용 기한이 지난 원료는 폐기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조업자랑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다른 거니까 꼭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옳습니다. 3번은. 자, 기억 디귿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이다. 두 가지. 네, 그렇죠. 두 가지죠. 그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으니까 그죠? 자, 5번 기억에서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 행위에 해당된다. 그쵸, 제조 행위죠.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8번 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동그라미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동그라미 사용기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과 관련된 그 화장품의 4대 그 성격이 있었죠.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막 이런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용기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과 관련된 그런 성격은 안정성입니다. 왜냐면 이 사용기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변폐나 변질 막 이런 거 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한을 사용 기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변폐, 변질, 분리, 침전, 발분 이런 내용은 안정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번 볼게요. 이것은 단회 투여 독성 시험, 1차 피부 자극 시험 이런 시험 다 안전성 시험이죠, 이거.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은. 2번 변색, 변취, 화학적 변화. 변색하고 변취, 변자가 들어가면 보통 화학적 변화예요.
그리고 분리, 침전, 발분, 발안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 물리적 안정성의 변화입니다. 이런 걸. 이런 것은 다 안정성과 관련된 말이에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이것은 세정, 보습, 자외선 방지, 미백 뭐 이런 화장품의 효능, 효과랑 관련이 있다. 이거 유효성이죠. 4번 이것은 부드러운 사용감이나 냄새, 색 등의 관능적인 기호. 이건 사용성이고요. 5번 화장품이 하천, 바다 등으로 자연에 흘러들어갔을 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속성은 환경성입니다. 환경성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건 환경성은 4대 성격에 포함되지 않고요. 4대 성격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 사용성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 암기하세요. 자, 59번. 일지에 대한 피드백은 1번 보시면 첫 손님께는 아데노신이 들어간 베이스를 혼합했어야 됐다. 일지 볼게요. 첫 손님께서 미백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찾아서 나야시나마이드가 함유된 베이스로 맞춤 화장품을 조제해서 판매했다. 잘했죠. 미백의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에도 항상 손을 소독하거나 세척해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3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폐기해야 된다.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 사용 기한이 지난 원료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데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다 폐기하면 뭐 먹고 삽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세라마이드 50ml짜리를 샀는데 그 한 화장품에 세라마이드가 2ml씩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48ml 버릴 수는 없잖아요. 원료를 그 오염 여부를 이제 점검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3번 틀렸고 4번 단골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맞춤 화장품을 혼합해 놓으면 안 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미리 혼합하지 말라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를 확인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이나 소분해서 보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번 4번입니다. 5번 원료 사용 전에 품질 성적서가 아니라 판매 내역서를 확인해야 된다. 아닙니다. 원료 사용 전에 품질 성적서 확인 필수입니다. 주관식 주의하세요. 품질 성적서. 답은 4번입니다. 60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판매 내역서라는 말도 주관식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판매 내역서에 기재해야 될 거는 제조번호, 판매 일자, 판매량, 그리고 이제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입니다. 이 네 가지 꼭 외워두세요. 제조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판매 일자, 판매량 이 네 가지 중간에 빈칸 뚫어놓고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판매 내역서를 쓰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60번처럼 뭔지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